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인기 교육적 접근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전환교육이랑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 지금 흘러가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보면 목차는 이렇게 같습니다. 이제 성인교육, 이제 독립적인 지역상의 생활에 대한 기술, 그리고 여가 지원, 자립생활 지원, 성과 결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전환교육의 연장선상인데, 이제 전환교육이라고 하면 약간 어, 그 학년기에서 성인기로 갈 때 이렇게 배우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지금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평생교육 쪽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뭐 지적장애를 포함을 한 이제 자폐성 장애를 이제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어떤 훈련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성인이 되었어도 그 교육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뭐 얘기했듯이 이제 학교 졸업 후에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인기에도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태도와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그 서비스,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 주체는 어디죠? 뭐 교육이니까 당연히 교육부죠. 교육부인데 이제는 이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교육부로 통해서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이젠 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제 필요하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관들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주체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유기적으로 뭐 이렇게 잘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요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교육, 고용, 생활을 통합하여 지원해야 하며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지원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지적장애 성인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방향을 결정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발달장애법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이제 시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커버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적장애 성인을 위한 이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1970년대 초반부터 이제 발달장애 성인을 위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고 80년대부터는 대학 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도 뭐 고용이나 사회성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같은 좋은 결과들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테프트 칼리지라고 거기서 taft.edu일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트랜지션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이제 2년제 대학교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했을 때 당연히 그들이 배우는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수준에 있는 지적 장애인이라면 많이 경도 장애인들이 좀 많겠죠. 그러다 보니 그대로 훈련을 할 수 있는 데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한 번도 얘기했었는데 전환교육이라고 했을 때 미국은 트랜지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고등학교가 끝나고 4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거기는 선택적으로 아니라 부모나 서비스 당사자, 장애 학생이 원하면 4년 동안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공과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간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2년 동안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다 전공과에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은 특수 학교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직업교육
거점 학교에서 있는데 거기는 1년짜리 프로그램이 돼 있고 보통은 특수 학교에 2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종의 선별을 해가지고 학생을 받고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전공과라는 게 약간 전환 교육이 좀 되어 있는 거고 미국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같은 교육청 안에 있어요. 어디로 고등교육이 아니라 이제 중등교육 내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육청 안에서 이제 트랜지션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가 그 학교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쪽으로 진학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승희라는 우리 교수님이 있는데 이화여대 교수님인데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를 위한 이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을 때 요 네 가지 영역을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관리 및 가정생활, 지역사생활, 일가생활, 직업생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부모들도 많이 이제 자녀제 대학에 그 프로그램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뭐 움직임이 조금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호산나 대학교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입학을 해서 그 교육을 받고 훈련받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 인가가 나지 않는 그런 학교고요. 한국복지대학교가 과가 이제 이제 발달장애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교육부 인가에서 디플로마 졸업장을 줄 때 그게 맞는 우리가 수준, 우리가 말하면 자격이 되냐 안 되냐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좀 안 된다라는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대인가? 랑 지금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통합이 되면 국립대로서는 어떤 이름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규모가 되고 아마 한국복지대가 있는 그 평택 캠퍼스인가? 거기는 이제 조금 더 장애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복지재활대학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더 장애인의 포커스가 돼 있다가 이게 장애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학생들도 많이 열려져서 좀 운영이 되다가 했는데 아마 통합이 되면 지금 계속 통합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도 조금 더 장애인한테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다른 교수님으로부터 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그러면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우리가 장특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행되면서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 지원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31도 1항에 따라서 이제 평생교육 과정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하면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요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특히 발달장애 중심으로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인기 때 지역사회 생활을 하기 위한 기술들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 먼저 일상생활 기술이 필요하겠죠. 일단 일상생활 능력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적 지적 능력에서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밀접한 관계를 하고 이제 학령기 시기에는 이제 교사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나중에 졸업 후에 또는 뭐 학령기 때 거주시설에서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교사라든가 거기 관련된 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도 이제 일상생활 기술을 배움에 있어가지고 물론 수준이 다 다르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는 이제 식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에 대해서 뭐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합니다. 이제 거주시설에서도 이제 지적장애인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 이제 타인과의 생활에서 어떤 거, 이제 체중도 장애인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신변 처리, 이제 개인 유지, 기초생활 활동, 지원 이런 것을 좀 많이 집중하면서 하죠 많이. 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은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도 이제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에서 이제 자기관리, 이제 이동성, 이제 성적인 표현, 그리고 수면 교시 아주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수단적으로는 이제 의사소통 도구 사용하기, 건강관리 및 유지, 재정관리, 음식 준비와 청소, 지역사회 이동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결정 기술, 이제 self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지적장애인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기결정이 뭐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건가 결정이라는 부분에서도 스스로 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남이 해줄 때가 있죠. 요즘에는 또 너무 많은 옵션들이 있다 보니 이제 뭐 결정장애 이런 말도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데 일단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1차적으로 원인 행위자로 행동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증진할 수 있는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웨이마이어라는 연구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인 뭐 여기 자기결정 관련돼서 최고의 권위자인 분이시고요. 그래서 지적장애인에게 선택하기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은 자기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지적 능력보다는 선택하기 기회가 자기 결정과 자율성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부터 자녀를 여기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 자녀분들도 많을 테고 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보다 안 줘요. 예를 들면 뭐 주스 마실래 콜라 마실래 아이에게 결정을 줘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콜라라고 대답을 했을 때 부모님들 표정에서는 약간 표정으로 그거 말고 주스, 그거 말고 주스를 마시기 원하는 그 표정 또는 선택이라고 해서 두 가지나 또 세 가지는 있지만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되게 잘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뭐 다른 거 선택했으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래?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우리가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의외로 우리 지적장애인들, 뭐 자폐성 장애인들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다 거의 부모가 해주는 거, 부모가 주는 거, 옷을 입을 때도 부모가 원하는 거, 신발도 자기가 원하는 거, 먹는 것도 부모가 주는 거, 어떨 때는 부모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모가 다 챙겨줘. 뭐 굳이 내가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자기 결정이라는 부분이 결여가 되니 자기 삶에 대한 질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영화 볼래, 연극 볼래 이렇게 했을 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영화 아니면 이때 보니까 이 연극이 좋았어라고 들으면 연극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 영화 볼래, 연극 볼래라고 하지만 뭐 부모가 연극을 보면 왠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영화를 보면 좀 낫지 않겠다 해가지고 아이는 연극을 선택해도 연극은 어떠니 저떠니 뭐 핑계를 대면서 영화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서 그래 너의 선택이 좋았어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적 장애인들한테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영역으로는 자율성, 자기조절, 심리적 역량 강화, 자아 실현 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능 모형 이론이라고 해서 선택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지원에 따라서 자기결정이 증진 가능하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구성 요소인데 보시면 뭐 자기결정의 행동
구성 요소로 해서 선택하기, 의사결정, 문제해결 기술, 목표, 수립 및 달성 기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뭐 딱 이거 이 역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중재를 할 때 딱 이거는 이거다라기보다는 아마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기결정이라는 부분이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우리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다 보면 나중에 자녀가 컸을 때 결정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뭐 표현하자면 뭐 마마보이가 나온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부모들이 해줬을 때 나타나는 그런 능동적인 삶이 아닌 수동적인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선택하기. 자기결정이랑 선택하기랑 뭐 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장애인이 자기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고 선택하는 것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가능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선택하기와 자기결정 기회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기시간 계획하기가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선택하기, 결정하기, 자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선택하기 이런 것들은 뭐 카드 활동 선택하기, 활동 순서 결정하기, 계획 번복이, 뭐 자발적 활동 수행하기, 활동 평가하기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자기 시간 계획하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교수적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옹호 기술 이거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위해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주장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이제 자기 옹호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People First라는 이제 좀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적 장애인들도 자기 옹호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구성 요소는 자신에 대한 이해, 권리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리더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많이 쓰는 이 기술은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제 여자 장애인, 여성 장애인한테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권리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난 싫어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자기 옹호 기술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해요. 보통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좀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뭐 지적장애인 성 관련돼서 범죄라든가 아니면 그런데 굉장히 취약하게 쉽게 넘어가고 할 때도 이그 자기공헌 기술을 좀 많이 훈련을 했을 때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싫다고 표현을 하게끔 이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이 기술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공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네 가지를 이런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이제 상위 개념이 되고 좀 더 어렵고요. 위에서는 조금 더 약간 쉽게 하면서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의사소통과 리더십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대인관계와 이제 지역사회 참여 기술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뭐 대인관계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올려야 되고 어 의외로 이제 좀 의사소통도 부족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상대방이나 뭐 다른 사람들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의 또 활동에 좀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학년기부터 전환교육 활동 중에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거는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된 프로그램도 뭐 직접 교수, 모델링,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실시를 합니다. 대인관계 기술은 솔직히 이제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도 쉽지만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관계에서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높아야지 이것을 좀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제 배척하고 이제 아무리 뭐 장애 학생이 대인관계 기술, 뭐 지역사회 참여 기술을 배우면 뭐합니까?
비장애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제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 이해 교육 같은 것들을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해야겠죠. 이제 여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 솔직히 여러분들이 얼만큼 많이 여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뭐 요즘에는 현대 사회에서는 뭐 장애인들의 여가 생활, 여가 문화, 문화 생활 이렇게 했을 때 좀 우리가 농담 삼아 표현할 때도 아씨 나도 여가가 없는데 나도 쉴 시간이 없고 맨날 일하고만 있는데 무슨 이런 장애인들 여가까지 신경을 써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지적 장애든 잡선 장애든 발달 장애든 다른 장애인들도 여가 생활을 합니다. 해야 되고 그거는 뭐 단순하게 여가 활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긍정적인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여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대면 수업을 했으면 저는 좀 궁금해요.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미국과 한국에서 다 생활을 해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주말을 어떻게 보내냐고 했을 때, 뭐, 제가 캘리포니아 쪽에 있고 LA 쪽에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서핑이나 바닷가 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나름 여가 생활을 즐겨본다고 해가지고, 펜실이 토요일 날 오전에 샌드위치랑 커피 사들고 바닷가 가가지고 돌 위에 앉아있다가 잠자고 오고 물론 책을 읽기 위해서 갔지만 너무 날씨가 좋다 보니 잠자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여유롭게 있었던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해요. 그게 또 저한테는 여가 생활이고 약간 충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도 하고 내 친구들이랑 가볍게 뭐 주변에 공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박물관 같은 데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반면에 한국에 있다 보니까 여가 활동, 여가 생활을 뭐 해요? 라고 물으면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놀아요? 놀이 문화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술이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비장애인들, 이제 보통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고, 또 토요일은 토요일이라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금요일 밤에 술을 마셔서 토요일 오전 오후 다시고, 다시 또 정신 차려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또 술을 마시고, 또 일요일 날 오전 오후를 쉬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 월요일 날 출근을 하고, 이렇게. 근데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놀이 문화가 이렇게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보면 이제 개인 언택트 좀 이제 시대 하다 보니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좀 개인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홈 트레이닝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우리나라 여가 문화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에 대한 부분도 중요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운동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비장애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동일하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여가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이제 장애인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초적인 능력도 향상되고 사회통합, 뭐 구성원에서 그리고 비장애인 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고 다급 활동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지적 장애인은 자아 개념 발달, 언어 발달 촉진, 운동 기능 향상, 대인 관계 및 사회적 창작의 증진, 또래 수용 정도, 그리고 뭐 고립 행동 감소, 스트레스 경감, 대체 기술 향상, 전반적인 삶 만족도, 장애인의 의사소통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긍정적인 게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학교에서 특수교육학 개론을 수업하면서 그때는 그 이제 학부 학생들이라서 한 학기 내내 8시간 정도를 봉사활동을 갔다 오라왔어요. 장애와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이제 주중에 잘 나지가 않아요. 뭐 대학생들이 바쁘더라고요.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토익, 토플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친구는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또 놀아야 되고 하는데 과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 기관들을 막 설립하면서 막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기 낙성대에 관악구 장애인 복지 뭐 센터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도 연락을 해서 우리 쪽에 학생들이 혹시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거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관내에 있는 그 물론 이제 거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프로그램으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봉사자가 필요하다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라고 이제 여러 갔던 친구들,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계속 같이 놀아주는 활동도 하고 어떤 데는 박물관을 가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밖에 못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냥 장애인이 뭐 지적장애든 뭐 자폐성 장애든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기가 여가를 이걸 해야 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따라가서 뭐 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좀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학년기 때나 이럴 때 여가 활동이나 여가 생활에 대해서 또는 뭐 자기 취미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받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있다 보니 그냥 복지관이나 그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만 따라가는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냥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 학생들이 그렇게 시간이 있을 때 자기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크게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과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뭐 친구들도 잘 안 만나는 것 같아. 그냥 게임하고 개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 그러다 보니 이거는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가 가지는 여가에 대한 이런 놀이 문화에 대한 부족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지체장애셨어요.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 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서 제안서 쓴 게 골프였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뭐? 장애인이 그 골프를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렴하고 거기는 좀 더 대중적이다 보니까 그게 좀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제안서를 하시는 거예요. 테니스도 하시고 또 농구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장애인들한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통합, 활동 참여, 연령에 적합한 자기 결정, 여가 서비스 제공자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조정과 의사 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장애인의 서비스 개인의 요구와 흥미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개인 중심의 여가 교육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 원리와 자기결정이 기반이 되고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해서 개인 중심 평생 계획에 여가 교육도 포함이 되고요.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가 교육 및 평생 계획 조직 확장을 위한 개념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표인데 이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교육을 하면 이제 평생 동안 운동이나 뭐 건강에 대해서 관련돼서 하는 것들을 해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가는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조금 있는 거는 같아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재정이 괜찮은 집안은 그래도 이제 자녀한테 많은 것을 해주려고 좀 많은 뭐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좀 지시를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어려운 이제 가정에서는 좀 너무 제한된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여가라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방치가 되는 경우 있고 많이 해봐야 집 앞에 놓은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관에서 가는 참여하는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가는 조금 더 많이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아마 장애인 아동을 지닌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이 뭐가 좋아하는 건지를 조금 유심히 보면서 여기에 대한 것도 교육이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도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시설, 주거 환경에 대한 건데, 물론 조금 지금은 과거에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원, 뭐 희망의 집, 소망의 집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게 좀 자료가 약간 옛날 거라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그 시설이 허가를 잘 안 내줘요. 그 재단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규모가 있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시설을 재단을 안 하고 그룹홈 형태로 하도록 좀 지자체에서 많이 권고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요. 시설은 상대적으로 뭐라 그러지? 가족에 대한 것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적게는 뭐 20명, 많게는 뭐 7, 80명이 되는 그 시설에서 있다 보니 솔직히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간혹 가다가 시설 관계자들의 그런 좀 안 좋은 행태들도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종종 기사로 좀 본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 시설은 점차 줄여가는 추세이고 허가도 좀 잘 안 내주고 그 사람 그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수도 점점 줄어들고 제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이 그룹홈 형태로서의 조금 더 가족 단위 뭐 8명, 6명 정도의 수준에서 그룹홈을 잡고 이제 이쪽으로 좀 더 유도를 하면서 그 그들도 이제 뭐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뭐 변해가고 있고요. 뭐 현황은 좀 옛날 거로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규모 생활시설이 점점 확대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 유형, 그룹홈이나 소인원 그룹으로 형성된 그룹홈으로 지적장애가 인 성인들이 일사생활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상의 통합 및 개방형 주거 형태를 지원해서 이제 장애인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배타관계가 아닌 상호 수용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도 인적자원, 물적자원 등 다양한 교육과 재활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 더 이 형태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쪽에서도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특수교육 교수님들도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좀 최대한 이 친구들을 그런 주거 형태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기술들을 학년기에 배워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된 연구들과 하고 있습니다. 직업 재활 시설로 이제 뭐 장애인이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뭐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직업능력개발원, 이제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이제 복지관, 이제 특수학교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고용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직업지, 현장 훈련 및 계속적 내담자 평가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실시를 해서 이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3% 정도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할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페널티 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것도 지금도 아직 고민이고 논의 중에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계속적으로 고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늘려야 되고 그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장애인의 성과 교류인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잠깐 끊고 해요.